오늘 해볼 것은 The World We Live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P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슈카월드에서 알스트레이드룸 뭐 이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용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봐서. 네, 그러면은 The World We Live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미로만 봐주셔야 돼요. 뭐 음모론들을 거의 모아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신빙성도 없고 제 뇌에서 나온 뇌피셜도 많고요. 오류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 PT를 듣기에 앞서 초환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초환전이 뭐냐면 중국 같은 후발 국가가 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애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환전이 영어로 써 있는데 Wars Beyond Limits,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환전에는 군사적인 방법도 있고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자원전, 법률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 이런 식으로 그냥 군사적인 측면에 벗어난 그런 방법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들, 완전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뉴스를 보면은 셧다운 문제, 이 첫 번째 사진이 셧다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아이스, 미니애폴리스인가요? 그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이민 단속국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도 생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란에 미국이 계속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주 내로 침공할 가능성이 90%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빅 이슈인데, 트럼프가 앱사인 성범죄자와 연루되어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셧다운에 관한 음모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셧다운 음모론의 중심의 인물에는 러셀 보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두 영상을 좀 짬뽕해서 설명하는 거라서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이 두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러셀 보우트가 누구냐 했을 때 이 트럼프랑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미국의 싱크탱크 기업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트럼프가 관리예산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관리예산실이 뭘 하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셧다운이 되어도 동작되어야 할 부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셧다운이 됐는데 불이 났다고 해서 소방관이 안 가버리면 망하는 거고, 범죄자 안 잡는다고 경찰력을 다운시키면 안 되는 거고, 국방도, 전쟁부 걔네들도 다운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아무리 셧다운이 돼도 진행할 수 있게, 의회가 예산을 막아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준들을 정합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 했을 때 이 러셀 보우트가 지금 실장으로 있는 관리예산실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국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은, 국방장관, 이런 애들은 그 공화당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교육장관이나 환경보호청장, 이런 애들은 딱 봐도 민주당 계열의 그런 부처잖아요. 그러면 러셀 보우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셧다운이 됐을 시에 돈을 주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 1순위에 가깝게 있는 애들을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무장관, 이런 애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장관이나 교육처, 환경보호처, 이런 애들의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없어지겠죠. 얘네들이 퇴사하는 얘네들도 많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가리가 됩니다. 이 정규직 공무원들이 좀 가리가 되고, 그 자리를 이 트럼프 같은 트럼프 인사들이 최대한 이 공화당 애들을 꽂아 넣는다,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이 있고, 그래서 이 전체 그 미합 중국 내각을 이 공화당이 아예 장악을 하려고 한다, 이 러셀 보우트를 통해서,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 라고 봤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저도 이렇게 눈치를 채고 있는데
뭐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민주당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극단의 정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 극단으로 가고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만 좋아지겠죠. 그 초안전에 나온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영향을 굉장히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이 극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슈로는 이 군사행동 이슈가 있는데, 이 군사행동의 배후에는 사실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음모론인데, 뭐 앱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똥지림 이슈나 그간 계속 언급되어 왔던 이 타코 등의 약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행동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 뇌피셜인데, 이 중국에 댓글 부대가 있다는 또 음모론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짜 믿는 건데, 이 중국의 댓글 부대가 이런 아이스에 대한 시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격화되면서 미국의 내전을 최대한 유발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이 특정 기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건데, 이 오픈 AI랑 엔비디아 이런 애들, 사실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알 텐데 서로 투자를 해주면서 이 실적 뻥튀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기반에는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얘네들끼리 모여서 좀 카르텔 형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진행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 중국이 있다 라는 건 제 뇌피셜인데, 중국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중국 로비스트들이 정부 인사에게 뭐 돈 찔러주고 이러면서, 야 너네 AI 기업한테 좀 더 잘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에 자꾸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이 한 손에 너무 힘을 응축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AI라는 이 섹터에 너무 크게 투자를 해서 이것만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게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얼굴 없는 중개자들이라는 책에서 나온 사례거든요. 참고로 인터넷에 치면 잘 안 나옵니다. 이 옛날에 소련 시절 니콜라이 벨로우소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콜라이 벨로우소프가 이 미국의 원자재 중개업자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말합니다. 야, 나 곡물 필요해. 나 밀 줘라. 나 콩 좀 줘라. 나 옥수수 좀 줘라. 이러면서 미국의 각 기업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그 소련 당시에는 사실 모든 기업들, 중개업자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은밀했고 상장 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은밀하게 활동이 가능했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소련 사람한테 이제 몰래 만나가지고, 오케이, 난 곡물 얼마 너네한테 넘겨줄게. 뭐 카길이나 뭐 컨티넨탈 그레인 컴퍼니 이런 애들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회사를 만나서, 야 곡물 줘 해서 이제 납기일이 됐잖아요. 근데 납기일이 딱 됐는데 이게 나만 계약을 맺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계약을 맺어버리니까 그냥 미국에 곡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의 전체 곡물의 30%가 뜯기는 바람에 미국의 곡물 가격이 폭등을 했고, 심지어 밀이 1년 만에 3배인가가 오르고, 또 그 나비 효과로 육류까지 올라서 미국의 밥상이 완전 엉망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곡물 대탈취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뭔가 AI도 비슷한 그림이 있지 않나, 이것도 초안전의 일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끊임없이 힘싸움을 합니다. 제가 소개한 이런 음모론들 외에도 되게 많은 음모론들이 있어요. 뭐 이 AI 빅테크들이 이건 말했던 거긴 한데 뭐 담합을 한다,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또 있고, 뭐 코로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모사드와 미국 정부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그럼 금을 사야 되는가? 이 세상에 미국 달러도 못 믿겠는데 그럼 금을 사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금조차도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실제 금의 양을 보면은요, 그 22m, 한 변 22m짜리 그
큐브 모양으로 하면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금 21만 톤 정도를 다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에 비하면 이 양이 굉장히 적은데, 지금 은행의 ETF 시장이나 뭐 선물 규모를 보면은 그거 이상이거든요. 그냥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 파생이 엄청나게 크게 돼서 이 실제 금은 이만한데 이만큼의 큰 시장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최근에 빗썸 사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금이 없는데 금이 거래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종이의 집이라는 그 넷플릭스 가면 볼 수 있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들이 스페인 은행을 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은행하고 이 집단의 교수, 그러니까 리더하고 딜을 치는데, 그 집단의 리더가 스페인 정부한테 야, 너 금 있다고 거짓말을 쳐라. 우리가 잡힌 것처럼 해줄게. 금 회수를 받았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페인 은행은 이제 우리가 털렸다라는 그 오명도 벗을 수 있고, 금이 있다는 뭔가 신뢰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금이 없는 거죠. 금이 없는데 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드라마상에서만 있는 것인가? 진짜로도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 또 있어서, 실제 금은 믿을만 하지만 ETF 같은 걸로, 귀금속 ETF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사실 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조차 의심하라. 이것이 또 있고, 옛날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집에 금괴를 다 보관을 했어요. 왜냐면 돈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물 금을 항상 금고에 넣어서 어디 피난 갈 때 금덩이 하나만 챙기고 떠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실제 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는 게 나쁘지가 않겠다. 뭐 사는데 수수료가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진정 안전을 추구하고 싶다면 금괴를 사는 것, 뭐 금반지 이런 거 사는 것도 진짜 나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금 말고 또 살 건 없는가를 봤을 때, 사실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미국이 제일 안전해요. 미국이 금 다음으로 안전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S&P 500이나 사시고.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럼 커버드 콜 개념 있는 제피를 사시던가, 코카콜라 이런 국밥 기업들 사시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한국에 상장돼 있는 거 사시고, 가장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 실물 금 ETF나 파생상품 말고 실물 금을 사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음모론의 결론이 실물 금이에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좀 횡설수설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제 뇌피셜 한번 말해봤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